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야당 그리고 또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필요하겠죠.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차분하게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지원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교수님? 국민들 60%가 넘게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받아봤고 이게 포퓰리즘이다, 효능감이 적다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으로 옮기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이제는 혈세를 정치 자금하느냐, 국가 재정이 본인들 쌈짓돈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필요하고 어려운 것을 신속히 좀 책임 있게 빨리 지원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국민들의 60%의 생각과 같은 예. 국민들 60% 생각과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그러니까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통을 감내하기 위한 지원금도 아니고 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도 아니고 이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박완주 정책위 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글쎄요. 지금 방역 물품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두고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내년 초쯤에는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11월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일상을 회복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 지난 주말까지는 사실은 비교적 이제 빨리 신속히 일상이 회복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보면은 또 다시 주춤거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도 오늘 아마 2,400명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400,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대출 쪽이고 있고 금리 인상시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운송 쪽에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원만하게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내까지 쉽지 않다. 네. 여전히 글로벌 상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위기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통들도 생기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터널 끝나고 났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올라와야 되는데 네. 1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으니까는 그걸 회복하려면 1년 10개월 동안 배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100%도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당장 제대로 된 손실보상 하나 해줄 것. 또 하나는 좀 와서 뭘 좀 사줘야 된다. 소비를 좀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작년 4월에 지급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 이제 여론이 나빠진 이유는 지난 7월에 추경해가지고 88%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 갈등과 논란이 많았고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지금 우리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쓰고 있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반감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을 잘못했고 지난번 88%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은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 초로 들어가 가지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자영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한 번은 우리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은 해줘야 된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민주당이 차라리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어 하고 국민 위로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방역 물품 지원비로 이렇게 가니까 네.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고통 감내 아니고 소비 진작 아니라고. 오히려 했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훨씬 더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네. 힘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해서 건데. 내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1월에 가서 판단해보자. 경기가 좋아지면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경기가 제대로 안 살아날 때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야지 옳다고 봅니다. 저는. 최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 국민들 의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 단순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 1차 때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고 이제 국민들도 처음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취약계층 네. 또는 소상공인들 말고도 그동안에 그 소득이 감소했던 좀 어려운 계층들에 네,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편적인 접근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행정적인 혼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부분도 네. 있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다인 것처럼 강조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1월 달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 재난지원금의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서 소비 진작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국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느 정도 부분을 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 손실보상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예.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 또는 임차료 같은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패키지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면 사실은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후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50조라는 규모의 손실보상 제도를 가지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제 좀 국민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게 일단 여당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소멸성 지역 화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었던 지역 화폐식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방역 물품을 파는 곳을 한정해서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당 가서는 못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구분이 필요할 텐데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라면 그런 어떤 소비처의 제한이나 뭐 이런 어떤 가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능하지 않고요. 그 명분만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마스크를 샀으니까 네네네. 뭐 1년이면 한 24만 원 정도, 26만 원 정도 썼을 것이다 하고 아마 용처는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명분만 방역 지원이다. 방역 지원이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 어쨌든 뭐 표현만 다르고 지금 타이틀만 간판만 다를 뿐이지 재난지원금인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민주당은 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가 재정과 혈세를 약간 본인들의 그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여론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멘탈리티가 한 번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부 여당 혹은 그 후보가 약속한 기본소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한다면 합니다라는 이 실행력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재난지원금 한다 그랬는데 밀릴 수 없다. 이런 멘탈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매번 뭐 정책적인 부분, 특히 경제적 지원을 거론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재원이에요. 재원은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세금인데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여당에서는 올해 이제 한 15조 원 정도가 이제 추가 세수가 더 들어오는 상황, 더 들어올 것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해 보겠다. 적재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금 납부, 올해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세입을 내년으로 미루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자원을 내년 지원금에 좀 쓰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슈를 던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었어야 되는데 국민적 합의보다는 후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압박이 강했던 거죠. 일종의 탑다운 방식인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방역지원금이라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만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뭐 이게 전부 시장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 명분을 붙이니까 오히려 이제 훨씬 더 궁색해진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내년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에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물건 좀 사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국채를 받아하든 또 다른 뭐 세출을 갖다가 구조조정하든지 아니면 또 뭐 세금 납부를 연계해서 내년에 쓰든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 급하게 진행되고 국민적 합의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빚내 가지고 또 25만 원씩 지급하냐 이렇게 국민적 이런 비난이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 영세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이 또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꼼수로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슈를 던졌으면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7월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88%냐 80%냐 100%나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하면서 갈등만 생기고 그것이 지금 전혀 소비의 성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소고기 먹었다는지 올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하면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재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가진 사람들도 조금씩 더 쓰자. 1인분씩 더 먹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만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수에 악수를 두고 꼬리를 밟히고 이런 구조인데 민주당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번 그 80% 올렸다가 당정 협의해서 80% 올렸다가 뭐 이 맞벌이 부부하고 외벌이 가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88%로 올렸는데 원칙도 기준도 없고 우리 최 실장 이야기한 대로 족보도 없는 88% 가져와서 진행시킨 거 이재개면 다 그것 때문에 받아주겠다라고 얼마나 했었고. 국민들이 갈등이 많았습니까? 결국 경기도는 다 주고는 바람에 실제로는 한 6천조 뭐 6천억 정도만 있었으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결국 못하고 갈등 생기거든요. 민주당 정말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면은 결국 국민 반발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후보가 이야기한 취지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노력들 또는 당정 간의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뭐 국민적 합의라기보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에서 시작된 재난지원금이었고 그걸 이제 여당에서 서포트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초과 세수 부분이 일정 규모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발생된 초과 세수를 이미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사용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내 지급이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에 지급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뭐 추경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과 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은 뭐 2월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기는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납부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그 세수 추계 부분과 일정 정도 이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세수 추계한 것보다 세수가 부족해서 기재부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네,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초과 세수가 남아서, 발생될 예.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나 국민들의 그 인식을 고려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세수를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꼼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붙인 것도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시급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부터라도 우선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에 대한 지원과 또 손실보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섞어서 어떻게 보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기재부가 이렇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또 지적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역시 정부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또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금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지난해 저희가 뭐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충돌을 했고 그리고 여당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식으로 다 흘러갔던 방향성들을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뭐 정부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든 여당이 어쨌든 180석 가까이 지금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당 마음대로 의석 수를 갖고 밀어붙이진 않을까라는 뭐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1월에 선거 전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또 이념적으로도 본인들이 믿는 바이기도 하고요. 뭐 또 대선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기본소득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뭐 본선에서 그 크게 논리가 후퇴되는 그런 정치적 입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소득조차 약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본안에서의 그 정치적 적합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뭐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전국민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스탠스를 고려해 볼 때는. 네네.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 뭐 여당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반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국민들이 돈 받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받았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집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뭐 대선 후보가 한 5명 정도로 거의 뭐 확정이 됐는데 너무도 적대 전략을 쓰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심상정 후보도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심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정당성을 못 가지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다들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막 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자 어려울 때 재정 우리나라가 뭐 OECD 기준으로 했어도 OECD 평균 한 13% 정도의 재정 적자를 작년에 올해 걸쳐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 6차까지 합쳐가지고 115조 정도 썼고 뭐 GDP 대비해서 5.9% 정도밖에 예. 안 썼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당연히 윤석열 후보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더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일어나야 된다. 대체로 전문가들이 합의했던 게 첫 번째는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자. 살릴 수 있게끔. 네.
두 번째가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고 좀 더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전 국민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서로 막 무조건 안 된다고 적대 전략을 쓸 것이 아니고 나는 이걸 중심적인 공약으로 하되 또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서 손실 보상도 강화하겠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나는 50조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은 풀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노력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상대방이 발표하는 건 전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김동연, 안철수 전부 다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저분들은 뭘 위해서 주장하는 거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들 한 발 물러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내수와 경제를 살리고 벼랑끝에 떨어져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이렇게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원이 정말 귀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돈뿌리기 경쟁, 뭐 포퓰리즘 경쟁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은 거기서 쏙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논의의 장이 돼야 되고요. 예. 사실은 대선 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그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대선 이후에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내세워야 되는 공약을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의 이 재난지원금 논의의 촉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야당이나 여러 후보들의 대응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은 쏙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자신들이 향후의 대선이나 향후의 집권 이후에 어떤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과연 이걸 뜻대로 추진을 할 거냐?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밀어붙여서 추진한다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그 역풍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좀 팽팽한 입장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기대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네. 또 여러 그 분야에서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민주당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뭐 방역지원금 명목이 됐든 뭐가 됐든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추진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그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필요한 정책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손실 보상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거는 집권 이후거든요. 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그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한 5월 상황이고. 이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손실 보상 중에 우선 부족했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연말이든 연초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확대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대선 전에라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의 어쩌면 주어진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세금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또 돈풀기식의 공약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데는 괴를 좀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한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겠다.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금 계획인데 뭐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40조 원이 조금 더 들어가고 헌법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50조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50조
IMF 때 저희가 그 몇 년간 네네.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살리는데 150조 정도 썼거든요. 공적 자금들이. 지금 네. 돈으로 한 사람 한 250조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50조를 쓴다는 건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과 소상공인도 하나의 보호해야 될 어떤 산업으로 본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코비드19가 뭐 전쟁 상황이라고 또 환난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50조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재원일 것 같거든요. 예. 뭐 재원은 뭐 지출 구조 조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네네.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 세수가 올해 또 내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 50조 정도는 더 거칠 것 같고 일단 거기서 쓰고요. 모자르면 이제 채무를 써야죠. 국가 채무를 써야 되는데 다만 이제 대책 없이 쓰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상환하고 지금 풀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서 세수로 어떻게 증분으로 나타나서 다시 거둘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채무도 발행을 해야겠죠. 사실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손실들에 대해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론 쪽이 문제나 혹은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K 방역으로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갖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일방의 희생을 통해서 온 것과 관련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25% 정도 전체 취업자 중에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네. 실제로 재정 적자 폭을 보면은 우리는 뭐 작년에 마이너스 3.7%, 올해 뭐 마이너스 4.5 정도 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평균의 한 13%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보면서 자영업을 지원했거든요. 예. 전체 우리가 115조 추경 중에서 순수하게 자영업에 돌아간 건 17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 33조 추경행 그 중에서 5조 정도 자영업자한테 해가지고 4조 정도는 당시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고 1조 예산 떼가지고 손실보상하다가 이번에 여러 업종을 갖다가 다 떼고 받아도 2조 4천억 정도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이 자영업자가 우리가 고용의 저수지이고 실업급여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 안 된 구조 속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영업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제대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여당의 국회의원은 100조 정도는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쓸 것인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무슨 국감 걱정하고 그럴 정도 수준의 우리 재정 상황이 나쁘지도 않고 국가 부채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공적 지출이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공적 복지에 관련해서 지출되는데 우리는 12%거든요. 예.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이 적자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한 20% 정도 올 때까지는 어차피 이거는 감내할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 자영업자들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배달하시는 반응이 또 거꾸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촘촘하고 섬세하게 챙겨가지고 국가가 가면은 그러면은 다 IMF 때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150조 우리가 160조 이상 썼단 말이다. 기업 금융 조정하는데 네. 그래서 살아난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지금 다 우리나라를 거꾸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뭐 LG화학, SK하이닉스 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첫 번째는 기업이 이익을 내가지고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자영업자를 살려놓고 그 자영업자가 또 우리 GDP를 또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합의하고 상대방의 주장이지만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부족한 현실을 갖다 인정하면서 조금 두툼하게 넓게 좀 해보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주장으로 이제 정책을 내놓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50조라는 예산 규모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50조 규모가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여야가 제대로 합의만 한다면 과거에 지금 현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지원에 비해서 제대로 된 지원들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러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은 계속 재정 당국과의 그 재정 규모를 네, 놓고 갈등이 계속됐죠.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논의됐던 규모가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추경 형태가 기껏해야 뭐 30조, 뭐 50조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다 그 합쳐서죠. 안에서 예. 이제 소상공인 지원은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 5조 규모 네, 정도였고요. 지극히 일부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규모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했던 거의 10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규모를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몇백만 원씩 지원했던 업종별 지원 수준을 거의 10배로 늘려서 뭐 최대 5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재정 규모를 보수 진영에서도 말하자면 써도 된다. 써야 국민들을 한다가 지원하기 되겠죠. 위해서 예. 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다음에 그 50조 전체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만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50조 중에서 어느 정도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은 지금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어려운 분들 예를 네. 들면 선별적인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소상공인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넘어오면서 소득이 감소했던 그 특고 프리랜서, 네, 특수고용직, 일용 근로자들 일용직, 네.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이 존재하거든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50조라는 큰 규모의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선 이후에 당선이 되면 네, 집권을 100일 내에. 하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뭐 50조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부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특고 프리랜서들처럼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후에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과는 어떤 형태로 정책을 혼합해서 시급하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하는 모습을 대선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빠르게 합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쨌든 지금 초과 세수들이 또 존재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제 좀 경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좀 부족하게 우리나라의 예. 초과세수라는 것은 거의 이제 기업 부분에서 특정 몇 개의 기업, 수출 기업의 잘 업황에 됐던 따라서 기업이, 또 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년에 대통령이 뭐 3월 9일 날 결정되고 5월에 취임을 해서 100일 안에 뭔가를 하는 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여름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만나서 큰 거를 합의를 하자. 저는 그 뭐 지금 양쪽의 후보들이 결정됐는데 그분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공통 공약을 하나 국민을 위해 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0조 말씀하셨지만 예. 1년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한 달에 영업이익 감소액이 8.4조였습니다. 이거 1년으로 환산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뭐 1인당 소상공인이 한 320만 명 있다고 치면은 한 달에 한 2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이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0조를 지원하겠다는 그거 반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국가랑 계약을 하면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영업을 자유로 하되 이익이 생기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겠다. 뭐 계약서는 안 쓰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코로나를 방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지만 어쨌든 영업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 보건상 손실을 가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두텁게 보상을 하는 것을 두 후보가
지금이라도 약속을 하면 아마 전 국민이 합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되면 한다, 안 되면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만나서 합의를 해서 곧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규모도 저는 플랜만 잘 짜면 50조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모자라는 부분, 즉 특고나 또 네. 프리랜서라든가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더 두텁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또 배달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왜 6개월을 기다립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할 때고 만나서 합의를 하면 아마 전 국민이 서포트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지레 걱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두 후보가 만나서 논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내놨을 때 자신이 주도했다, 내가 내놓은 정책이었다라는 어떤 이 간판을 좀 달고 싶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내가 만든 정책이라는 어떤 이슈를 끌고 가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좀 노파심이 들거든요. 이제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여야가 어차피 대표해서 만나는 방식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제 주체인 우리 국가와 기업과 가계 세계 중에서 네. 세 주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경제를 끌고 가느냐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가 재정 적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결국 그것이 이제 가계 대출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계 대출이 한 2,000조 가까이 되고 자영업 대출이 988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 9월 기준으로 KDI 발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실제로 국가의 적자 비율이 이렇게 재정 적자 비율이 낮아지니까 가계 대출 이 증가 속도는 뭐 8.6% 정도 되고 자영업 증가 속도는 뭐 2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국민의 어려움, 가계의 어려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사실은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 부채의 비율이 훨씬 더 낮아졌겠죠. 국가가 그 역할을 갖다가 방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정부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역할을 좀 충실히 했으면 사실은 가계가 튼튼하겠죠. 지금 이제 자영업 되게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가 많아지고 자영업 부채의 또 위험성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고성분 금융위원장이 지금 이제 대출 급격하게 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고 실수요자 전세 대출마저 뭐 그건 꼭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사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뭐 당장 전세를 가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총액에서 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넣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주체 세 군데 중에서 국가가 좀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전반적인 뭐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 이럴 때는 국가가 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의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하면 정치적으로 자 성과는 여당이 다 가져가니까 야당은 반대하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도 흔쾌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6월에 추경 논의할 때 야당에서 먼저 추경해야 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되는 거고 거기서 네. 조금 더 빛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서로 막 상대방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 한 푼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어차피 금리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네. 추가적으로 경제 3주체청에 어느 주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구조로 가면은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금리가 0.5% 올리면 경제 성장률도 배 이상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0.5% 올리면은 가계는 5조 정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은 2조 3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역할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그동안 이어왔던 초저금리 기조가 이제 벗어나서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제 조만간 테이퍼링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또 시중금리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요. 기존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서서히 있고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가 회복된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게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기존의 어떤 소득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네. 부분인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자영업자도 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가게의 가처분 소득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늘어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가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자율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사실은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정책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어떤 아주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이 시장 경제에서 이자 금리의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금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게나 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또는 네.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소득은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부담이 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결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를 더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좋은 것은 시나리오는 다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금리는 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풀릴 것이다. 이럴 때 이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데 뭐 금융의 총량 대출 규제를 줄인다. 그럼 이제 창구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이게 뭐 금융 정책 하나, 재정 정책 하나, 부동산 정책 하나로 땜빵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사회에 큰 격변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IMF 때는 기업 부분이 커다랗게 조정이 돼서 생산성이 늘었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족쇄가 채워졌었고요. 이번 코로나도 자영업자나 특고 그리고 또 우리 고용보험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금융, 재정, 실물 다 한번 정책을 종합적으로 코디네이션 해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대표님도 말씀 짧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원리금 상환이 내년 3월로 끝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을 연장해 주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이 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지금 예대 마진이 이렇게 높아지고 해가지고 9월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이자 마진이 31조, 은행들이 31조를 벌었습니다. 31조를 벌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좀 장기적으로 이자도 좀 연기해주고 감면해주고 원리금과 관련해 이런 금융에서 유연성을 상당히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내년 1년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금융기관들이 인지하고 좀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의 정책도 무조건 대출만 쪼을 것이 아니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대선 후보들의 각종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번 대선 후보의 어떤 정쟁의 장이 싸우라고 만든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공약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한상 교수, 정영권 대표, 최현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